안녕하세요. 쥐콩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초등임용고시 2차 대비 수업과정안 특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특강에 포함된 모든 사진들은 조학규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하이패스 교재 또는 본인에게 그 저작권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강의의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업과정안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임용고시 2차의 트렌드를 소개한 다음 임용고시를 위한 수업과정안 작성법에서부터 어떻게 수업과정안을 작성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스터디를 하는 법도 궁금하실 테니까 수업과정안으로 스터디를 하는 법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업과정안을 시험장에서 작성할 때의 여러 가지 팁들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과정안이란 무엇일까요? 수업과정안은 교수학습과정안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학습자들이 주어진 차시의 학습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돼야 할 활동을 구성해서 교사의 발문, 그리고 학생의 예상 반응을 계획한 것을 말합니다. 도입, 전개, 정리의 단계 속에서요. 학습 요소,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지도상의 요의점 등이 제시가 됩니다. 여기에는요. 성취 기준, 학습 목표, 교육과정 재구성 전략, 과정중심 평가 계획 등이 포함이 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학교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이제 언제, 몇 교시에 시행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더 위주로 적겠죠. 제가 현재 저희 학교에서 영어 전담교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과 수업 지도안을 가지고 와봤어요. 보시면 지도 일시, 대상, 지도 교사 이런 것들을 적는 칸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만나보게 될 수업 지도안에는 이제 저런 것들보다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서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 물론 연도마다 다르지만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성취 기준, 학습 목표, 교육과정 재구성 전략, 과정 중심 평가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활동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안의 형태가 제시가 되는데요. 여기서 보통 이 성취 기준이라는 항목은 문제에서 이미 제시가 되고요. 이 밑에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자유롭게 구상을 하셔서 적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칸이 이렇게 한꺼번에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나뉘어 가지고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여러분께서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을 하실 때에는 저는 나눠서 적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운데 접어서 잘 나눈 다음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입니다. 임용고시 2차 트렌드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이 수업과정안은요. 비중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별로 변별력도 없다고 하여서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2019년에서 2020년 동안 일부 지역의 임용 2차 과목에서 수업과정안 과목이 삭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교사가 되었을 때 능숙하게 쓸 줄 알아야 하기도 하고요. 수업 흐름이 이 지도안을 적었을 때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니까 과정안 과목이 전년도까지는 존재하던 지역이라면 아무리 2차 시험 때 없어질 것 같다고 하더라도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12월 15일에 1차 합격자 발표와 함께 2차 시행 공고문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없어지더라도 대여섯 번씩은 꼭 쓰시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목차입니다. 그렇다면 수업 과정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먼저 학습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행동 목표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1차 시험 준비하실 때 논술 공부하셨죠? 그때 타일러라는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 타일러가 교육 목표를 진술할 때 반드시 행동적 목표의 형태로 진술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행동적 목표란 무엇이냐면 목표의 수행 결과, 그러니까 종착점 행동을 관찰 가능한 용어로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타일러가 교육 목표를 진술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알 수 있다, 안다 이렇게 적으면 알 수가 없다. 학습자들이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행동으로 적어야 알 수 있다 라고 해가지고 내용과 행동을 동시에 명시할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수업 과정안에 그것을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행동 목표로 적어야 되니까 학습 목표를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요. 설명할 수 있다, 토의할 수 있다, 실행할 수 있다,
발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 눈에 드러나는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업 과정 안의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단계, 학습 요소, 교수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단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는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도입 전개 정리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조건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이요. 근데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를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뭐 모형을 쓰라고 한 적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냥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요소입니다. 학습 요소는 여러분께서 명사형으로 적으셔야 되는데요. 어미 형태를 통일하셔야 됩니다. 뭐뭐 하기로 적을 거면 뭐뭐 하기, 그냥 명사로 적을 거면 명사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저는 전시학습 상기, 학습 동기 유발, 학습 목표 제시, 학습 활동 안내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게 통일하셔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수 학습 활동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운데 이렇게 줄이 쳐진 때도 있었고 안 쳐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쳐가지고 교사, 학생 이렇게 적으시는 게 좀 더 가독성이 있다고 할까요? 좀 더 채점관의 입장에서 알아보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나누셔가지고 교사랑 학생이랑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적어놓았죠? 임의로 나누어 교사 활동, 학생 활동으로 적어도 가능.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사진에서 학습 요소가 다 명사로 끝났어요. 학습 동기 유발 이런 식으로요. 근데 여기는 뭐뭐 하기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전시학습 상기하기, 학습 동기 유발하기, 학습 목표 제시하기, 학습 활동 안내하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거를 내용 열기 이런 식으로 적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배울 내용 알아보기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좀 FM으로 적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멘트 바꿔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적어도 감점될 특별한 요인은 없으니까요. FM대로 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활동에 너무 큰 비중을 두지 마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활동은 5분, 어떤 활동은 20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입과 정리해서 각각 5분씩 사용한다고 보시고 나머지 부분에서 8분, 10분, 12분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진에서 제가 도입하고 정리해보면 5분씩 넣었어요. 이렇게 5분씩 넣고 나머지 30분을 10분, 12분, 8분 이렇게 넣었습니다. 10분 해도 되는데 그냥 활동이 뭐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제 가장 오래 걸릴 것 같은 활동에 12분을 할애를 하시고 나머지 활동에 적절히 분배를 하셔가지고 10분, 8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료와 유의점에 대해서 말해드릴 겁니다. 자료부터 살펴볼게요. 자료는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적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 파워포인트 자료, 사진 자료, 교사용 체크리스트, 교과서, 스마트패드, 토킹스틱, 그림카드 등등 아주 여러 가지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수가 조건으로 주어진다면요. 그 수만큼 명시를 하셔서 딱 이렇게 괄호 안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면 교과서 29개, 스마트패드 괄호치고 29대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유의점에 대해서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점은 여러분들이 크게 두 가지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료에 대한 유의점입니다. 자료와 유의점이 1대1로 대응이 되면 좋아요. 1대2가 돼도 좋은데 어쨌든 자료가 있으면 유의점이 한 개는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적은 복습 질문을 보고 배웠던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유의점을 적어주시면 배운 공책을 보고 전시학습 상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채점을 하시는 분들께서 보시고 참고를 할 수가 있으세요.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한번 볼게요. 제가 자료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배운 공책 28건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유의점에 배운 공책 속 복습 질문을 활용해 전시학습 상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적어놓았어요. 그리고 그림책이랑 실물 화상기도 해놨는데 그림책을 통해서 부적응 및 부진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 문제를 생각해보게 한다라고 적었고요. 실물 화상기의 경우에도 그림책을 읽을 때 실물 화상기를 사용한다 해가지고 1대1 이렇게 다 대응이 되게 적어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과정 안에 조건을 이 유의점에 다 넣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습 부진 학생을 고려하라는 조건이 있었으면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 3명을 고려하여 순회지도 시 적절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렇게 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충족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적은 과정안에도 보면 먼저 인원수부터 충족을 시켜줬어요. 28명의 학생이 4명씩 7모둠으로 앉아서 협력하면서 참여하게 한다.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특히 부적응 학생과 학습 부진 학생이 포함된 모둠의 경우 또래 교수를 통해 의미 있는 협력과 성장이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수업 과정안을 적으실 때는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특히나 학습 실태, 학습 선호도, 그리고 거기서 드러나는 인원수,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이것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에 많이 했던 실수가 있는데 인원수를 그렇게 제가 못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신경을 써도 이 인원수를 쓰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시험장에서도 깜빡하고 안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점이 됐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꽤 감점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10점 만점에 9.27점이면 0.7점이나 감점이 됐다는 건데 인원수 때문에 제 생각에 됐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도 이 실수를 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절대 인원수와 관련된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인원수가 뭐 몇 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딱 문장으로 명시가 안 돼도 이걸 보고서 반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걸 합치면 24가 나와요. 2 더하기 22도 24, 19 더하기 4 더하기 1도 24, 7 더하기 15 더하기 2도 24 해서 총 24명인데 이걸 교수학습과정안에 적을 때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 괄호치고 24권, 스마트패드 괄호치고 24대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모둠을 만들려고 했으면은 24명의 학생들이 6명씩 4모둠으로 또는 4명씩 6모둠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조건에 없더라도 과정 중심 평가가 잘 드러나게 과정안을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료 및 유의점에 반영을 시키시면 되는데요. 교사용 체크리스트, 또래 학습지, 배움 공책 이런 장치들을 포함을 시킴으로써 실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사용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시면 교사가 학생들이 특정 행동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교사의 관찰평가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배움공책과 또래학습지를 활용을 하시면 학생상호평가 또는 자기평가를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배움공책하고 교사용 체크리스트를 사용을 했는데요. 배움공책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배운 내용과 관련한 질문하고 답변을 적어서 다시 한번 학습한 내용을 내면화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교사용 체크리스트를 통해서는요, 순회지도시 작성을 한다. 제가 칸이 부족해서 이렇게만 적었는데 원래는 어떻게 적었냐면 교사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순회지도시 학습자들의 학습 태도를 점검한다? 뭐 학습 실태를 확인한다? 학습 과정을 점검한다? 그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서울의 양식이긴 한데요. 평가 도구라고 적는 칸도 또 있거든요. 여기다가도 자신이 어떤 도구를 활용을 해서 과정 중심 평가를 실현하려고 했는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협력 수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조건에 없더라도 뭔가 학습자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이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전체 활동뿐만 아니라 짝 활동이나 모둠 활동 등 최대한 다양한 활동 형태가 포함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조건에 딱히 뭐 모둠 활동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웬만하면 모둠 활동은 꼭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전체 활동뿐만 아니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 협력이라는 게 결국 인성 요소잖아요. 그래서 이 인성 덕목과 함께 유의점을 써주시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충족될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유의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모둠 내에서 배움을 빨리 끊는 학생들은 배움이 느린 학생들의 또래 선생님이 되어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게 함으로써 배려와 협력의 교실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어떻게 조건이 충족이 되냐면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번 학습 선호도를 고려하여 짝활동, 모둠활동 등 다양한 활동 형태를 포함하시오 라는 조건. 그리고 2번 학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협력적 활동을 구성하시오 또는 협력적 인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도 방안을 포함하시오 라는 조건. 그 다음에 3번 학습 부진 아동이나 학습 속도가 다른 여러 학습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지도 방안을 포함하시오 라는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그것을 동시에 충족을 시킬 수 있어요. 한 문장에. 이 한 문장에 조건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과정안 작성은 쓰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잘 문장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시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채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사람 좀 애매한데 점수 깎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또 이 확산적 발문도 되게 중요합니다. 조건에 명시가 안 돼 있더라도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는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집기병 속 불이 금방 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학습자마다, 물론 답은 정해져 있긴 하지만 학습자마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를 거예요. 학생들이 예상한 실험 결과에 대해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포함하여 발표하도록 한다라고 유의점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 발문하고 유의점도 대응이 되면 좋거든요. 그래서 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 거지, 답이 여러 개로 될 수 있는 그런 확산적인 발문이니까 넣어주시면 좋아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친구들이 발표한 것 외에도 다른 답이 있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교사 발문을 적었으면 유의점 칸에다가 학생들이 제시한 명칭 말고도 또 다른 명칭이 없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여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사람이 확산적 발문을 되게 많이 넣었구나 라고 채점하시는 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수업 기자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수업 기자재의 경우에는요, 문제에 적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스마트 패드 많이 써요, 학교에서도. 그래서 여기에 스마트 패드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스마트 패드가 제 만능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TV나 실물 화상기 이런 게 좀 뻔하다 싶으시면 스마트 패드를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TV랑 실물 화상기가 식상하다고는 해도 실물 화상기의 경우에는 은근 유용할 수 있거든요. 학생들이 직접 꾸민 발표 자료를 갖고 나와서 발표해 보도록 할 때, 이런 때 실물 화상기가 쓰이니까 이런 거 하나 넣어주시면 좀 더 수업 과정안이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패드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 패드 28개, 개라고 해도 되고 대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좋아요로 의견 표시를 하라고도 했고, 스마트 패드로 의견을 잘 표현하는지 교사용 체크리스트로 평가한다, 이런 내용도 넣어주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업 과정안을 어떻게 스터디를 진행을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기별로 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11월까지는요, 여러분이 2차 대비 교재에 있는 내용을 복기하면서 감을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쓰더라도 어느 정도의 스피드로 써야 이걸 60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쓸 수 있는지, 어디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감을 잡으시면 되고요. 12월 중순까지는 주 3회, 월, 수, 금 이렇게 주 3회 스터디 내에서 돌려보면서 피드백 하시면 충분합니다. 매일매일 적으시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기에 좀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주 3회 정도면은 좀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 3회도 많을 수 있어요, 막판에 가면. 그래서 12월 말에는 이렇게 그대로 진행을 해도 좋고,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을 느낀다면 이제 온라인 비대면 스터디 같은 거 활용하시면서 해도 돼요. 과정한 스터디를 하려고 따로 모이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아예 우리 스터디 할 때는 심층 면접이랑 수업 실험 같은 것만 하자, 수업 과정하는 비대면으로 밴드 같은 거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 스터디원들이 아닌 다른 스터디원들이랑 함께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열심히 연습을 하셨다면 이제 횟수를 줄이셔도 돼요. 왜냐면 이때 무렵에 가면 다른 과목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1월 중순에 보통 2차 시험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주 2회, 주 1회에서 2회 감만 잃지 않게 시간 내에 작성하시는 연습을 해보시고, 시험 전날 같은 때 한 번 더 써보시고, 이렇게 하면 수업 과정안이 완벽하게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업 과정안을 피드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조건을 잘 챙겼는지 점검을 해주고, 만약에 자기가 이 조건을 챙길 거였으면 어떻게 썼을지 그런 걸 알려줘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없더라도 쓰면 좋을 문장을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끼지 말고 막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도안상의 용어나 어미가 통일이 되었는지 살펴가지고, 너 여기는 명사형으로 끝났는데 여기서 갑자기 문장으로 끝났어. 너 여기서는 학생이라고 썼는데 여기서는 친구라고 썼어. 이런 식으로 좀 용어가 통일되지 않은 게 없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색한 표현이 없는지, 더 매끄러운 표현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 피드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과정안을 시험장에서 작성할 때 여러 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줄을 아무래도 여러분이 그으셔야 되잖아요.
이 과정 안에 이렇게 찍찍찍 나눠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줄을 반듯하게 그으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자 같은 거 안 쓰고 연습하는 내내 대충 그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자를 대고 하면 이게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삐딱하게 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신경 쓰여가지고 저는 시험장 가서도 엄청 대충 그었는데 주변에 하는 사람들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빳빳한 종이 같은 거를 수험표에 인쇄해 간다고 가정을 해가지고 빳빳한 종이 그 왜 조금 스케치북 같은 종이 있잖아요. 그걸 자 삼아서 줄을 긋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팁은요. 제한 시간이 60분이긴 하지만 왜 교직 논술도 적을 때 50분 안에 적고 검토해보라고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수업 과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50분 내에 최대한 작성을 해보시고 여유로운 공간에 자가 채점을 해보세요. 답안지에다가 하면 좀 그러니까 그 문제지에다가 자가 채점을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수업 과정안을 작성하고 나서 내가 과연 놓친 조건이 없는지 체크리스트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스스로 간단하게 체크 해보시고 빠진 것이 발견되면 또 적어 넣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실제로 작년 12월에 연습하면서 적었던 과정안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여기 위에 조그맣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조건들을 다 적은 거예요. 부진화 체크, 행동목표 체크, 동기유발 체크, 28명 체크, 확산적 발문 체크, 부정적 상호작용 체크, 학습 실태 및 선호도 체크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적을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항목별로 적어 놓으시고 체크 하시면서 나 잘못 적은 거 없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어려운데 저도 잘 못해요. 끝까지 글씨를 예쁘게 쓰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아주 저는 이 정도가 제 최선이더라고요. 이거 무슨 줄 잘못 그어가지고 이렇게 찍찍찍 한 부분도 있긴 한데 이제 처음과 끝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돼도 성공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초등 임용고시 2차 시험 대비 수업과정안 작성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작년 서울을 응시했다 보니까 서울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할 거예요. 제가 과정안 스터디를 공통지역 분들이랑 같이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골자는 다 비슷하더라고요. 조건도 비슷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서울이라고 해서 서울 사람들이랑 같이 과정안을 연습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과정안이 있는 지역이면 같이 스터디 꾸리셔가지고 열심히 시험 전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